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성북문화원 연구부장 백외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렇게 잔뜩 있는 날씨에도 이렇게 강연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북문화원과 고려대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 양성사업단 그리고 성북구 평생학습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시민 강좌입니다. 작년 1월에 처음 강좌를 했고요. 올해는 AI 시대 공존을 묻다라는 주제로 5번의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강좌를 했고요.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AI 변혁의 시대, 유교국과 조선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그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계시는 강재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재훈 교수님 모시고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지훈입니다. 역사전공자인데요. 처음에 이 주제로 강의를 어쨌든 특강을 좀 해보라고 해서 제 첫 반응이 미쳤냐 였어요. 이게 알리가 없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뭐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궁금하니까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뭐냐 놓고 이제 뭐 책들이 꽤 나왔더라고요. 꽤 나와서 열심히 학습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데 이게 미래학으로 설명을 해도 그 책들의 저자들이 자기가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 AI 기술로 관련 전문적인 책 말고 시대를 바라보는 걸로는 아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럼 할 수 있겠다. 어차피 남들도 모른다면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되겠다는 거고 다행히 저는 조금 아는 건 있잖아요. 역사 시대는 조금 알아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큰 변화라고 하는 게 전개가 되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제가 집중해서 공부를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큰 변화로 설명될 수 있을까? 그거라면 뭘까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책들 마땅한 설명은 없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AI 시대 공존 이게 큰 주제였는데 결국 이제 AI 시대를 뭘로 보냐라고 할 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모른다는 건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구나. 그래서 변혁이라고 하는 주제어를 놓고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변혁과 공존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뤄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한 게 기본적인 발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는 AI 시대에 대한 전망이 어떠냐, 지금 분석이 어떠냐를 이제 주로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다만 이제 초점을 이제 변화라고 하는 걸 시대적 변화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공존, 공생 이건 우리가 크게 다루는 문제니까 그런 쪽에 다룬다면 혹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정도로 접근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요즘 이제 이게 AI뿐만이 아니고 현재 인류 인문학 쪽 주제로 모이는 여러 가지 이제 학술 모임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큰 주제가 뭘까라고 할 때 사람이 살 수 있을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전 세계적인 인문학 연구자들의 모임에서 이제 제기되는 건 사람이 살 수 있냐?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이제 숫자로 이제 이게 아주 정말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플라이토색이라고 하는 게 저 시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인간 현생 인류가 등장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생 인류가 등장했을 때 지상에 있는 포유류 종류가
대충 이제 추정된 치로 한 1억 7,500만 톤이랍니다. 뭐 저는 이쪽 분야 전문공이 아니어서 어떻게 계산인지 모르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1900년경은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는 것, 19세기에 해서 이제 20세기로 넘어 이때면 산업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본격적으로 꼽힌 그런 시점인데요. 그때 이제 인간이 7천만 톤, 가축이 1억 7,500만 톤, 그리고 야생동물은 5천만 톤. 그러니까 아마도 1억 7,500만 톤, 그 중에 사람은 아주 미미했을 테니까 그게 이제 5천만 톤으로 이제 축소됐고, 반면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 자본주의가 될 때쯤에 한 12,000만 톤 정도의 생물이 더 지구가 지탱해야 되는 조건이 됐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가축류를 빼면 나머지가 추가된 거니까. 그리고는 이제 2000년이 또 숫자상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숫자잖아요. 20세기와 21세기가 바뀌면 더구나 이게 1000년대와 2000년대니까 우리 세대가 아니면 겪지 못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3000년대가 돼야 될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숫자가 주는 그 의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 더구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걸 이제 부딪혔기 때문에 야, 이 놀라운 행운을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연구자들은 막 여러 가지 다른 시각으로 봐왔는데 어쨌든 2000년경쯤 되면 사람만 3억 톤쯤 되고요. 가축은 그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탱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럴 테고요. 그리고 야생동물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지구라고 하는 이제 물리적 환경에서 생물류가, 그러니까 지구를 어쨌든 소비하면서 버티는 생물류가 이쯤 늘어나도 문제가 없을 건가? 그런데 지금 늘어난 생물이 사람만 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쓸 수 있는 부분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게 큰 지금 이제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덮친 격으로 규칙이나 뭐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에는 사람이 만들던 건데 지금은 기계가 기술을 만드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건 정말 낯선 상황인데 이게 뭘 의미하지 하는 건 지금 이제 잘 모르겠다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점했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기계가 이제 대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버티는 이 조건이 되어 있는 지구라고 하는 물리적 환경은 변하진 않았는데 거기서 쭉쭉 빼먹으면서 이제 전에는 안 빼먹던 걸 빼먹으면서 사는 게 자본주의가 된 건데, 그러면서 아주 독특하게 빼먹으면서 사실은 이전하고는 다른 정도 수준으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또 소비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되고 나니 그냥 이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겨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 인문학자들이 모이는 여러 연구계, 철학이 됐건 역사가 됐건 뭐 다른 어느 분야가 됐건 제기하는 아주 공통적인 문제는 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갈 수 있니? 라고 하면 같이 살아갈 수 있니? 하면 이제 공존이 되는 거겠죠. 여기 조금 넘어가 볼까요? 다시. 저는 이제 조선을 공부하는데 조선시대는 이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다 이제 연령대가 조금씩 다르시죠, 그렇죠? 근데 한국을 놓고 보면 지금 산업자본, 소비자본, 인공지능 이렇게 들어오는 한국의 텀은 이거 우리만의 독자적인 건 아니고 세계가 같이 겪고 있는 건데 우리가 다 조금씩 늦게 쫓아간 거죠, 그렇죠? 산업자본도 많이 늦었고 인공지능도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소비자본주의도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이제 서양에서는 이게 1920년대쯤으로 소비자본주의로 넘어간 걸로 보통 해석하기 시작하고요. 빠른 데는. 그리고 이제 50년대쯤이면 다 보편화된 걸로 보는데 우리는 저게 언제쯤일까? 한 2000년쯤으로 봐야 될까요? 그 다음에 산업자본주의로 간 거는 아마 70년대. 많이 늦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늦었는데 지금 와서 대한민국의 지위는 이것도 이제 제가 떠드는 게 아니고
제가 2013년인가 일본에 이제 체류하면서 거기서 그 여러 지표, 유엔이 발표하는 여러 지표들을 쭉 꺼내놓고 거기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지표를 쭉 꺼내놓고 보니까 그 1인당으로 환산했을 때 규모로는 뭐 2013년이 우리가 아마 일본의 5분의 1, 4분의 1이었던 것 같은데 경제 규모는. 근데 여러 지표를 1인당으로 환산하니까 그 0.9에서 0.95였어요. 우리와 일본의 비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건 없는데 0.9나 0.95 어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좁혀지는 이제 그 간격인데 우리가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일본은 이미 한참 동안 선진국이니까 1910년대 되게 느린 선이었어요. 더구나 그 잃어버린 몇 년 막 이럴 때의 여파가 남아있는 때니까. 그러니까 이거 역전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런 거 주제로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은 어이없어 하면서 듣고 있었고요. 교수들은 많이 화를 냈어요. 뭐 하는 놈이야 저거. 조센징 주제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말하는 것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이야기돼요. 한국이 그냥 지표상으로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이제는 이제 디벨로핑 컨트리는 아니잖아요. 도상국이 아니에요. 그냥 저개발 국가도 아니고 그냥 그 선진국 이렇게 일단 분류를 해요. 그리고 당시 선진국만이 아니고 한국은 독특한 지위를 또 가지고 있는데 못 사는 나라에 이제 이렇게 원조하는 국가들의 그룹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이거는 배타적인 그룹이어서 거기 못 들어가는 거고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에 우리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위가 달라요. 뭐 OECD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잘 사는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우린 들어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막 다 처진 것 치고는 되게 특이한 거죠. 그렇죠?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이제 저는 이게 선진국 되게 낯설요. 우리가 선진국이니까 되게 낯설긴 하지만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어떤 지표로 봐도 대체적으로 어떨까 한 100개 나라 중에 10개 어간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10% 미만에 들어간 거예요.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면 어느 기준으로 놓고 봐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선진국이 이게 또 10% 미만이니까 5%에서 뭐 7%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앞에 저것도 하나만 딱 쓰면 애매하긴 한데 불교라는 게 이제 꽤 오래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막 들어온 건 아니에요. 외래 사상이니까 들어올 때 꽤 저항이 많았어요. 여러분 뭐 2차 돈 얘기 아시나요? 뭐 목 잘리고 했던 삼국유사는 그 얘기가 그게 하여튼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어쨌든 그런데 뭔가 저항이 있었다는 거네. 그 사상이 들어오는 와중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있었다는 거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지만 아주 그냥 뿌리 깊게 자리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할 때쯤에는 너 어떻게 태어났니? 그럼 부처님한테 빌어서. 어디서 공부했니? 우리 집 사찰에서. 이건 뭐 귀족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사찰에서. 그리고 어떻게 죽을 거니? 우리 사찰에서. 우리 집 친척애가 그 의식을 직접 할 거고요. 거기서 화장해서 처리할 거고. 너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기억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찰에서 내가 기억되겠지. 예,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뒤까지도 다 불교와 관련된 거예요. 아주 뿌리 깊은 거예요. 그런데 유교 국가를 이제 탁 선언하면서 이제 조선이 등장을 했어요. 이것도 저는 이제 그쪽을 공부하니까 이거 되게 신기한데요. 고려가 아주 이렇게 혈통을 따지고 막 귀족 가문을 막 이야기하는 그게 500년 동안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그 고려 통치의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불교는 한 1000년쯤 자리 잡아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조선이 뭘 하냐면 개경 출신도 아니고 함경도 출신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까요? 개경 출신이어야 돼요. 이 나라는 개경 출신의 귀족이어야 되는데 함경도 출신의 표준말이 안 되는 그룹이 그것도 무인 그룹이잖아요. 문이어야 되는 무인 그룹이 더구나 거기에 손잡은 젊은 애새끼들 이렇게 애새끼 싸가지 없는 애새끼들이 그 낯선 유교 사상을 갖고 그리고 어떻게 사회를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철없는 그런 짓을 벌이는 그 그룹이 세운 나라예요. 가겠냐는 거죠. 이건 조금 있다 이거.
그런데, 이거는 그냥 쭉쭉 그냥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역사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갔네. 이거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쵸. 지금 우리가 뭔지. 그냥 이거 잠깐 얘기하고 다시 역사로 갑시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또 제가 잘하는 건 아닌데, 전에 제가 학부 공부할 때는 지금 사회를 정보화 사회로 얘기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뭐 엘빈 토플러 뭐 이런 사람들 신나게 하고 뭐 제3의 물결, 그다음에 뭐 정보화 사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사 쪽에서 지금 그런 말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설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정보라는 말로 벌써 가치가 들어간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보라는 말 때 데이터라는 말을 써요. 데이터는 가치가 개입되지, 정보는 뭔가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거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에 벌써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데이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문제가 되고 저 데이터가 또 문제가 되는 거에 대전제 인터넷일 거예요.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어떤 망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거나 활용하거나 하면 돈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친 듯이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가. 그리고 이게 돈이 되면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는 소비 자본주의나 어떤 이제 역사학 쪽에 설명한 어떤 개념들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 자본주의 틀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새로운 어떤 지평이 열리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지평이 다시 열려가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거는 지금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이 이거는 틀림없어요. 이 현상들은.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데이터를 놓고 그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데 그걸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 규모가요. 제가 이게 이제 빅데이터 이런 개념이 될 때 저는 이제 제 수준에 생각하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조선왕조실록에 있고 조선왕조실록에 10배쯤 되는 승정원 일기가 남아있고 조선왕조실록만큼 되는 비변사 등록도 있고 그리고 정조시대에는 일성록이나 연대기 자료가 있어. 이건 다 한문이나 이두로 된 자료입니다. 근데 이두로 된 자료도 지금 말한 것만큼 많아. 우리 때 이제 전설처럼 얘기하던 게 그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한문을 제일 잘하는 역사학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은 모르시고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 승정원 일기를 딱 놓고 내가 한문 다 읽고 정리해야지 그분이 한문 1인자라고 얘기하다 보는데 그거 하시다가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못 읽었다는 얘기죠. 승정원. 양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조선왕조실록의 10배예요. 승정원 일기 번역 얼마큼 할까요? 현재 인력으로 100년 해도 못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은 이제 거의 끝낸 것 같고 조선왕조실록도 그쪽에 먼저 끝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거 진짜 전문가가 평생 봐도 못 보는 양이구나. 이게 빅데이터일까요? 하고 이제 그 AI 하는 분한테 얘기했더니 그거는 그냥 데이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빅데이터로 안 합니다. 너무 양이 작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그냥 진짜 빅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더라고요. 어떤 게 그런 건데 그냥 현재 인터넷에서 배출되는 모든 영상이나 텍스트를 다 모으는 거 그런 개념이 빅데이터다. 그걸 어떻게 사람이 인지하니? 그러니까 뭐 기계가 하지. 그거 왜 하니? 그러면 돈 되면 해 이러더라고요. 돈 되면 해. 이게 정말 놀라운 답이에요. 돈 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보실까요? 지금 가장 먼저 아마 일자리가 날아갈 걸로 추정되는 부분이 버스나 택시 운전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버 택시를 우리나라가 활용하려고 했는데 한국의 택시 노조가 반대해서 우버 기술을 쓰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택시 하시는 분들, 제가 뭐 특별히 어떤 가치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그 권리를 지켜드려서 잘 됐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외국 나가면 다 우버 택시 합니다. 어느 나라나, 저 후진국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다 우버 택시예요. 그리고 그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지역의 택시 수준도 결정합니다. 저희가 그냥 어디가 똑같아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된 것 같습니까?
한 박자 늦은 걸 거예요. 이게 아마도 잘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작년에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말로만 듣던 거거든요. 딱 벌어져요. 샌프란시스코가 이게 막 언덕이 되게 많은 곳입니다. 그다음에 교통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택시가 다녀요. 거기를. 물론 그 샌프란시스코가 이게 섬이니까 섬처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실험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건데 진짜로 그 무인 택시가 다녀요. 그러니까 공간 설정이 좀 달라져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여기 딱 들어옵시다. 우리 택시 노조가 반대해서 왜냐하면 뭐 택시 권리가 막 여러 가지가 얽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노동권도 있고 막 등등 있어.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 무인 자동 그 드라이빙 기술을 우리가 포기할까요? 망하겠죠, 그러면. 어차피 수입해서 쓸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요것만 딱 얘기를 해도, 이거, 우리가 뭐, 이거 싫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래도 쉬워요. 왜냐하면 뭐, 택시 노조가 아무리 해봤자, 그 기득권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걸 밀어붙이고 이제 아마 갈 수 있을 거예요. 갈 거예요. 법률가는 어떨까요? 변호사들, 당신들의 그 인간적인 판단에 의한 들쭉날쭉한 어떤 판단보다는 AI에 맡기면 어쨌든 나는 공평하게 판단받지 않겠냐? 분명히 그럴 겁니다. 심지어 이건 돈도 되잖아요. 그죠? 변호사 비용보다 훨씬 저렴. 지난 시간에 아마 이런 거 하셨죠, 그렇죠? 네, 잘하는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그분한테 이제 너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 끝났어. 왜냐하면 AI가 이건 반드시 가장 먼저 들어온 영역이 하나. 왜냐하면 이건 비싸요, 서비스가. 근데 AI로 하면 그보다 훨씬 낮은 비용을 받아도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어요. 기술이 들어가는 대전제 조건. 돈 되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겠죠. 이거 당연히 들어올 거예요. 아무리 법률가들이 법적 막을 소용이 없어. 들어와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일본 기술이 들어오거나 미국 기술이 들어오거나 중국 기술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싸게 들어오는 순간 또 안정적인 서비스가 되고 싸게 들어오는 순간 글로 갈 거예요. 분명히 대체돼요.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어요. 의료 이번에 쉽지 않은 여기다 이제 판단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의료 부분 할까 봐요. 제가 2018년 독일에 있을 때요. 유럽의 의료가 정말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같이 있는 한국인이 독감에 걸렸어요. 현지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일하고 있는 교수분이었는데 독감에 걸렸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독감에 걸려 병원을 갔겠죠. 그래서 예약을 했어요. 독감에 걸렸는데 4주 뒤에 예약이 됐습니다. 4주 뒤에 봅시다. 이분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오면 그날 되잖아요. 다음날 바로 예약되잖아요. 그래갖고 치료하고 그 예약된 날 멀쩡하게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이야 이거 신기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코로나 전염병이 생기니까 제가 느낀 거 유럽 대체 못하겠다. 호흡기병에 대해서 들어가면 예약이 3주 4주인데 지금 생긴 호흡기병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대처 못할 거다. 역시 작살났습니다. 아주 박살났어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제가 독일 의료가 되게 잘 된 의료라고 얘기해요. 정말 멋지긴 했어요. 우리 집 애가 이제 잘못되고 넘어졌고 절상 아주 심하게 이제 갈라졌는데 동네 병원에 해결됐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짜 큰 병원. 정말 유명한 병원 찾아갔어요. 들어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지나가는 여자 의사 착하게 생긴 분 붙잡고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얘가 지금 얘 돌아가야 되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넣어주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해요. 의사가 하니까 넣어줘요. 그게 정말 모르는 분야에 빼게 된 거죠. 들어갔어요. 의료진이 의사 3명에 간호사 5명씩 붙어가지고 간단하게 꼬매는 걸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하시더라고요. 항생제도 처방 안 해주고요. 이틀 걸려서 처리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제일 고창하게 큰 위험한 건 아니니까 저랑 따로 막 얘기도 하면서
왜 왔니? 뭐 하고, 하여튼 설명도 지금 하는 게 설명, 내가 봐도 알겠는데 다 설명해주고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내려고 해도 돈 내는 곳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돈 내는 곳이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치료만 하지, 그건 모른다. 네가 아주 통지 갈 거다. 통지가 잘 왔을까요? 저는 나중에 진짜 2달 뒤에 나 귀국해야 되는데 제발 좀 돈 좀 물고 가게 해달라. 이 의료 관련 회사에 10번 편지를 보내서 겨우겨우 이렇게 얼마 내라는 것 통지. 진짜 하여튼 너무, 되게 좋은 면도 있지만 하여튼 느려요. 그 다음에 동네 의사들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국가 면허니까 자기가 봐야 될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넘어가면 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더 봐봐 돈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래 놀러 가셔요. 그래 아예 안 계셔요 그냥. 내가 이제 뭐 한 달에 몇 개를 하게 돼 있으면 몇 개 진료를 하고 나면 그냥 끝. 왜냐면 돈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돈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대신 그 지역에 누가 의사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허가를 받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도 보장되고요. 또 자기가 쓰는 기술에 따라 아마 그 급여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던데 의사 숫자도 정해져 있고 딱 그러니까 의사 한 명당 환자 몇 명 딱 정해져 있어요. 아주 합리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독일 얘기입니다. 독일은 약국에 한 1000개쯤 되는 차가 깔려 있어요. 약 처방 안 되니까 차 먹고 나가 알아서 네가 알아 해라는 거예요. 대부분 치료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한국이 이야 이거 신기하다. 우리는 가서 하여튼 30분 안에 나를 의사가 안 만나주면 있다고 병원이 있냐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늦으면 돌아버리고 막, 그 다음에 내가 맹장 받았다고 1000만 원 낼 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맹장 하면 1000만 원 좀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글로 갈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것도 AI가 할 수 있을까?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임플란트를 굉장히 무식한 의사한테 받았어요. 진짜로 막 그분은 기계 쓰면 미치는 줄 자기가 나 수동으로 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면서 몇 개월 걸려서 하자 이러면서 했어요. 그냥 해봤어요. 어떤지 알고 싶어서. 근데 옆에 있는 제 친한 교수님이 그분이 임플란트가 되게 많은데 컴퓨터로 하는 걸 하시더라고요. 쫙 가면 바로 그냥 일주일에 축축축축 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컴퓨터가 쫙 보여서 쫙 똑같아 뚫고 쫙 해주고 이야 너무 멋지다. 그래갖고 저도 보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내가 지금 몇 개월째 이러고 있는데 일주일 안에 그냥 쫙 해갖고 그냥 그것도 컴퓨터가 정확하게 3D로 딱 보여줘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다 보여주고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돈도 싸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어우씨.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지금 저 기술은 현재 성공률을 7 내지 8로 본다. 70 내지 80% 성공률이다. 그러면 이제 20 내지 30% 걸리면 꽝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은 돈대로 내고. 괜찮다. 어차피 다시 또 하면 된다. 2번 해갖고 20% 30% 걸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문제가 생겨도 다시 하면 70% 이상의 확률로 이게 성공하니까 그러면 그 비용까지 감안하더라도 이게 훨씬 더 낫다고 본다.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은 나는 90%의 성공률이 아니면 난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해요. 자, 어느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진짜 이게 팍 하고 일주일에 끝내는 거에 성공률이 90%가 넘어간다면 그 사람보다 낫잖아요. 의사들의 오진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심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고대에 있는 고대병원에 되게 친한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처음부터 친했던 건 아니고요. 언제 친해졌냐면 맨 하여튼 수술을 막 하는 분이니까 끝나면 와서 막 이 술을 드셔요. 그분이.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술 먹고 내일 음주 수술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막 하는데 그때까지는 뭐 이랬는데 학교 회의에 갔더니 안암병원장이 우리의 자랑은 맨파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쫙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좀 5명 중에 껴있는 거예요. 유명한가? 하나도 근데 존경심은 안 생기죠. 저 수술했다가 막 술만 먹고 이러니까. 근데 언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어요. 그분 아버지가. 그 병원에서 이제 이번 과장급 이상이니까 쫙
난리가 났을 거잖아요. 현재 그 고위급 의사분의 아버지가 정말 막 협진하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로 막 찍고 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해서 누가 손을 댈 거냐. 손을 대야 되는데 이거 다 주저하죠. 그렇죠? 저 잘못했다가 조인트 까질지도 모르고 막 그러는데 본인이 하더라고. 우리 아버지 내가 깐다. 그래서 깠어요. 오진이었습니다. 이제 황당하죠, 그렇죠? 그 부분에 진단이 되게 어렵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참 깜짝 놀란 게 아버지를 네가 열었어? 이거. 그럼 누가 해? 내가 열어야지. 그냥 아주 그냥 과감하게 착 열었다는 거. 그다음에 오진이야? 고대병원이 그러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제일 싫은 거 판단 잘못했을 때 그걸 잘 얘기를 한대요. 가서. 그러니까 환자한테 죽어도 하기 싫은데 지금 이게 폐렴으로 갈지 암으로 갈지 되게 고민스럽답니다. 수술 어느 쪽을 조금 방법이 다른가 봐요. 근데 내가 지금 급해갖고 지금 그 암 쪽으로 가는데 이거 폐렴으로 처리했어야 되는 거다. 이만큼 이제 비용과 뭐가 에러가 좀 났다. 근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되게 이 인간 되게 멋진 인간이네. 그리고 지금 되게 높게 평가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생기면 늘 연락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은 도움이 또 안 돼요. 기준이 폐잖아요. 폐. 중증폐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심각한 게 뭐니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닌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휴 이런 이제.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오진이 없을 거나 에러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얼마큼 에러를 낼까라고 할 때 꽤 많이, 제가 퍼스 얘기 안 하고 꽤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요. 근데 얘가 되면 전제가 있을 거잖아요. 구할 성공률이 없는 AI 기술이 상용화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겠죠. 갈 거예요, 이게. 예술이 안 될 것처럼 떠들던, 이게 지금 벌써 10년 전만 해도 예술은 이게 지금 AI 기술이 AI 어느 부분만 얘기하는 건데 효율성을 따지는 거 우리네에게 효율성만이 아니고 정서적 별거 다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쪽 부분과 관련된 우리의 뭐 이렇게 연대를 높입시다 뭐 이런 얘기하던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10년 전쯤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보실래요? 이게 2016년 기사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때 건데 지금 BBC에서 나온 거 중에 그 자동화 대체 확률 낮은 거 사진 작가 사진사 AI가 만든 사진이 요즘 무조건 상 받습니다. 나가면 얘기 안 하고 나가면 대체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대체돼요. 어떻게 될 거니? 무섭죠, 그렇죠? 무섭죠. 이건 뒤에 얘기할게요. 뒤에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생각 답은 아니지만 조선으로 다시 옵니다. 어쨌든 대전제가 우리가 지금 되게 큰 변화의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건데 이것도 변화의 세상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역사학자니까 제가 훈련 받을 때는 혁명을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혁명이 되게 중요한 소재였는데 그때 혁명하는 게 프랑스, 그다음에 뭐 영국, 그리고 뭐 러시아, 멕시코를 얘기하기도 하고 중국 뭐 이런 게 이제 혁명의 멋진 성공 사례들로 얘기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 나라에서 지금 제가 나라 하나씩 됐잖아요. 혁명은 진짜 거의 없는 일인데 있었던 나라들인 거예요. 뭐 짧게는 10년, 길게는 수십 년 진행돼서 혁명의 여파들이. 그리고 그 전과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나라들이고 대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 갖는 지위는 혁명에 의한 완전히 성공적으로 바뀐 나라들이에요. 너무 멋지잖아요. 와, 진짜 막 읽어보면 막 가슴이 뛴다. 근데 혁명은 피를 불러 막 그런데 우리 데모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한국이 민주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야, 우리도 뭔가 변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하는 이제 저희 IMF라고 하는 이제 90년대 말에 심각한 이제 국가 부도 위기가 왔는데 그때 DJ 정권이 광케이블을 쫙 깔면서 이제 인터넷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쪽 기술의 선진국으로, IT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그래서 생겨요. 우리는 지금 재정 위기가 왔는 파탄되다시피 했는데 그런 일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큰 변화가 뭔가 있다는 걸 딱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2년에 월드컵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미군이 중학생 2명을 죽였어요. 차로 쳐서, 장갑차로 쳐서. 그래서 대학 간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때부터 그냥 그게 한 3월인가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올림픽 하는 7, 8월까지 했던 내내 데모였어요. 광화문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러다 그 힘이 그대로 그 월드컵 응원팀으로 바뀌었어요. 미국하고 마침 또 예선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게 뭐냐? 이게 데모가 생산적인 거 형태로도 가네? 그리고 그때 막 코리안 프라이드 뭐 이런 개념 막 얘기했어요. 놀라운 변화다. 그리고 또 이제 놀라운 한번 또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대통령 평화적으로 적급하게 섰던 대통령이 평화적으로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는 일이 있어요. 와, 엄청나다. 그리고 막 이건 자랑스러운 일이야 그랬다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 그런 건 없는 게 좋구나. 근데 지금 세대마다 지금 이제 이 턴마다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겪은 어마어마한 한국의 변화가 어마어마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10년 단위로 애들이 계속 너네도? 너는 몇 번째니? 이렇게 되니까 이거 우리 정상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또 들긴 들어요. 정상 아니긴 아닌 거죠. 그렇죠? 안정성이 없다는 뜻인데 자, 조선이 어떤 나라일까? 이 얘기만, 조선이 건국될 무렵에 그 전에 이 동아시아 지역은 전쟁터였어요. 전쟁터였는데 중국이 그 명나라라는 나라로 이렇게 통일 왕조가 들어서 진짜로 아주 강고한 통일 왕조가 들어서 그리고 일본도 내전 상태였는데 1392년 그때 갑자기 그 내전이 딱 중단이 돼요. 통일 왕조가 생겨요. 우리가 1392년에 조선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때까지 왜구가 막 쳐들어오면 이 왜구 문제를 가지고 좀 조정하자라고 이야기할 일본의 통일정부가 없었어요. 1392년부터 통일정부가 있는 거예요. 야, 또 쳐들어왔는데 니 통제 못해? 한번 해보자는 거야 라고 얘기할 상대가 생겼어요. 전에 없었어요. 통일정부가 없으니까 왜구가 들어와도 우리가 때려잡거나 그걸 뒤에 있는 책임자들 뭘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납치가 당해가도 납치된 사람 돌려보내라고 협상 기구가 없었어요. 1392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1392년 조선이 건국할 때는 동아시아 지역에 갑자기 평화가 와요. 각각 지역에 대표하는 정부도 생기고.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논농사를 합니다. 논농사의 시대로 가요. 왜냐하면 명나라가 강남 정권이에요. 지금 남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난징에서 거기가 중심지인데 그 지역의 중심 작물은 쌀이에요, 쌀. 거기는 밭작물을 하는 데가 아니라 논농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 논농사 영역이 얼마큼 되는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의 10배쯤 돼요, 논 면적이. 거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일어나는 나라예요. 일본도 통일정부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일본이 교토 중심으로 해서 2년 사작을 합니다. 쌀을 2년 사작을 해요, 기술이. 그런데 교토 부분이 중심지긴 하지만 더 남쪽으로 큐슈 지역이 지금 경상남북도 합치고 더 큰 섬이 더 남쪽에 또 있잖아요. 제주도 아래쪽으로 쭉 펼쳐져요. 그러면 어떻게 봐도 농업 조건 일본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쌀농사,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동남아 지역은 가끔 가시죠? 근데 우기 때는 안 가시죠? 우기 때 한번 가보십시오. 끝내줍니다. 비가 하루 종일 쏟아지는데,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지고요. 제가 겪은 동남아 아시아의 우기는. 그리고 건기 때 도로가 멀쩡하게 있었는데, 우기 때 쫙 하면서 한 4시간, 5시간 쫙 버스 타고 가면요, 도로가 없어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그게 여기 좀 소들도 다 물소잖아요. 물에 들어가는 소들을 써요. 여기서 이제 벼가 자랍니다. 근데 이 벼는 물이 있는 곳에서 물 위에서 자라니까 경쟁하는 풀이 거의 없어요. 밭작물은 어마어마한 그 경쟁 작물들이 있어서 뽑아줘야 돼요. 잡초들을. 근데 뽑을 필요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벼는 꼭다리만 딱 따면 또 나요. 우리처럼 밑둥치지 않습니다. 여기는 꼭다리 따요. 꼭다리.
그렇게 해서 1년에 2번도 걷는다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은 3번도 한대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유럽 쪽에 밀하고 비교해 볼 때 쌀은 어떨까요? 그럼 당연히 높겠죠. 탄수화물의 질도 쌀이 밀보다 당연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밀이 빵 되려면 한참 가공을 해야 되지만 쌀은 그냥도 먹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노력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단위 면적당 생산 규모의 양이 상대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데 이 동양 이 경우는 그냥 가서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경쟁하는 나라들의 지금 이 면적이요. 지금 저기 벼농사 지역 밑에 녹색들이거든요. 한반도는 70%가 산이잖아요. 사람 살기에 최악이죠. 금수강산 정말 짐승이나 살아야 될 지역이고요. 중국 기준으로 여기는 세금 매기지 않는 지역입니다. 너무 조건이 나빠서. 근데 거기서 논농사 내지 밭농사라고 중국하고 경쟁하겠다? 제정신은 아닌 거예요. 일본하고 경쟁하는 상대도 안 돼요. 면적도 상대가 안 되고요. 인구도 상대가 안 돼요. 이미 15세기의 인구가 우리 2배가 넘어요, 일본이. 중국은 10배가 넘고. 그러니까 경제력으로 보면 중국이 우리 한 100배쯤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경쟁한다? 그런데 경쟁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주식 투자였다고 생각하고 그 무렵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중국, 일본, 한국을 놓고 어디다 주식 투자를 할래?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조선에 투자하는 건 미친 짓이죠. 근데 200년이 못 가서 두 나라는 정권이 무너지고요. 조선은 500년을 갔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게 신기해져요. 그럼 이게 뭐니? 라고 하는 이제 설명들이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유교인데 이것도 이거를 정말 공자님이 살아나신다면 우리한테 훈장을 주실 거예요. 나의 사상이 설마 이렇게까지? 라고 그분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맹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냥 논어에 보면 에이 다 텄다. 할 수 없다. 동쪽에 저 뗏목 타고 동쪽으로 가자.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와 우리나라 오자는 거구나 막 이제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동쪽으로나 가야 될 상황이 진짜 된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유교는 엘리트 지향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공자님이 중간 아래 것들은 상대하지 말자. 중간 아래 것들은 우리의 덕을 보는 거지. 우리 때문에 자기네가 덕을 보는 거지. 같이 논할 상대가 아니야. 안 되니까. 이게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관학 엘리트 학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유학으로 뽑는다. 이러는 거예요. 한국, 중국 다 그렇죠. 지배층한테 들어가는데 중국의 경우는 얘기 안 되는 한테 강요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상에도 괜찮아요. 우리끼리 하는 거야. 우리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뜻을 모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랑 다른 건 사문난적이야. 어디다 대고 지금 공맹의 가르침 한자를 바꾸니 완전히 획일화된 그런 아이디어고요. 일본은 지금 둘 다 X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유교에서 중요한 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사가 아니고 제사가 갖는 사상적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거를 한국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피지배층도 해요. 피지배층이 할 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제사 하시죠? 제사 하셨었죠? 지금 대부분 안 하니까. 하셨었죠? 우리 집안이 아주 고급 양반 혈통이다. 라고 느껴지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그럼 이제 실험해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친고조부와 외고조부의 이름을 지금 알까? 알면 가능성이 있어요. 혹 몰라. 그때부터 검증해 봐야 되고요. 모르면 볼 것도 없어요. 저랑 같은 출신입니다. 노비거나 거의 비슷한 출신인데 감춰진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당연히 안 해요. 중간 아래는 아니니까. 일본 당연히 안 하고요. 그런데 사회 도덕 가치로는 지금 다 공유가 돼요. 사회 도덕적 가치로는. 그래서 이제 유교 문화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유교라는 기준은 어디가 제일 강해요? 제가 베트남은 제가 분석을 못 해봐서 베트남이 아주 이런 걸 되게 강한데 우리는 되게 강한 나라예요. 우리가 제일 강해요. 이걸 설명하는 게 필요할까 모르겠는데
유교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거는 이제 행정용으로 있는 거고요. 조선에 와서는 내가 삶의 가치, 삶의 실천 다 유교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되는 거고 어느 때부터 사회도 통하게 된 거예요. 그 아주 임시정부 얘기하면 다 정치적인 것처럼 이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시각에서 얘기합니다. 정적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선언된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왕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실체화된 왕정의 부정이 언제니 그러면 그게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에요. 대통령제 하잖아요. 왕정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역사 되게 중요한 터닝포인트예요. 사회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인 게 언제일까요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도 당연히 민주공화정을 얘기하고요. 북쪽도 그렇게 얘기해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주권 어디에 있어? 인민한테 있고요. 정체는 뭐예요? 공화정이에요. 진짜? 진짜? 그러면 저는 막 쌍욕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독재를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이 지금 이제 그 막 무속부터 있잖아요. 요즘 무속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이제 학문적인 얘기 2000년 무렵에 그 정부에 등록된 무속업 종사자가 40만쯤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최근 몇 년 전에 80만으로 늘었어요. 그 공식 등록된 숫자가요. 그러니까 2000년대로 들어와서 한국은 다른 사상은 다 축소가 됐는데 무속은 일단 2배는 된 거죠.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까지 하면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는 말하기 싫어서 그렇다는 뜻이에요. 무지 늘었어요, 그게. 안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상, 전통 문화에서 전통 문화가 뭐예요? 얘기할 때 다 유교적입니다. 그럼 이제 언제 한번 질문하시면 제가 다 따져드릴 수 있는 유교적인 거예요. 제사와 관련된 어떤 거 뭐 이런 거 다 유교적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효 어쩌고 다 유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 80%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중이 크다는 거죠. 지금은 없어졌을 것 같긴 한데 넘어가 봅시다. 황진인데 처음 시작이 그거잖아요. 그 함경도 촌놈들하고 버릇없는 젊은 것들의 유학 사상을 갖고 세워진 나라인데 한 100년쯤 되고 나서 황진이 얘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현상을 읽는 건데 그 황진이 얘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 건데 제가 주목한 얘기는 어떤 거냐면 지족선사를 꼬셔서 같이 잠을 잤다. 그런데 그 개성의 학자인 서경덕 유학자를 꼬셨는데 잠을 못 잤다. 그러면 누가 훌륭하니 그러면 요즘 같으면 지족선사가 훌륭하죠. 그렇죠? 서경덕은 능력도 안 된 거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 되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지금 아마 지족선사는 선승이니까 여자랑 잠을 안 자도는 계율이 있었을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돼. 아, 그러니까 그 계율을 어겼구나. 유학자는 왜 여자랑 안 자야 되나요? 유학자가. 이황이 첩이 있습니다. 율곡은 첩으로만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황 놓고 퇴계잖아요, 퇴계. 안동에 가면 낮퇴계, 밤퇴계 이런 말이 있어요. 낮에는 뭐 선생님 척하더니 밤에는 막 여자분들하고 잘 자네? 막 이런 얘기예요. 낮퇴계, 밤퇴계라는 말도 있다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학적으로. 여자랑 왜 해? 아니, 해야지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고 대를 이어가는 게 유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거 안 되면 제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유학에서는 슬퍼해요. 아버지는 좋아하는데 나는 슬퍼요. 왜? 내가 아버지를 대체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를 지어가는 게 너무 나는 슬퍼. 내가 지금 결혼하고 싶어서 막 하긴 하지만 너무 슬퍼. 이게 유학의 대전제입니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되면 뭐 이렇게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닌 데서 애를 막 낳게 돼 있다고요.
근데 왜 서경덕이 전기 완주한 게 뭐가 문제야? 이 기준은 뭐냐면 불교 관점으로 봐도 유학자한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족선사 뭐 아마 선사인데 뭐 배경이나 어떤 배경도 있고 한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송도가 얼마나 멋진 도시인지 뭐 이런 거. 한양보다 진짜로 멋진 도시입니다. 이것도 설명할 수. 그러니까 배경이 풍수지리로 그 도읍한 곳이거든요. 풍수가 고려의 대표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만월대라는 이제 그 궁궐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딱 보면 야 진짜 좋은 곳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쫙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서울은 어디냐면 지금 광화문 사거리에서 경복궁 바라보면서 뒤에 그 백악산 보는 거거든요. 백악산 삐딱하게 생겼잖아요. 얼마 전에 이번에 그 대통령한테 영향을 끼쳤던 그 점쟁이 아저씨도 산이 재수없게 생겨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실 때 꼭 서쪽에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서쪽에서 올라가서 동쪽으로 내려가야 좀 편하게 그 하실 수 있고요. 이 동쪽에서 올라가서 내려가면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산이 뭔가 규칙이 이렇게 좀 삐뚤어졌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진짜 멋진 개성이에요. 거기에 대표적인 뭐 유학 할 때 아까 서경덕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경덕을 유학자로 기억 안 하는 거 아세요? 전우치 얘기 혹시 아십니까? 전우치가 그 경쟁하는 애가 도교 도학자인 화담하고 경쟁하잖아요. 그게 서경덕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학에서는 땡 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위대한 유학자로 나와서 지족선사는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기생인 황제주셔도 존경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분으로 나와요. 유교가 그냥 자리 잡았다는 것이고 적어도 이 정서적으로 어떤 통치 이것도 그냥 아는 얘기로 그냥 제가 이렇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춘향전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춘향전 얘기는 춘향전 얘기는 사랑 얘기죠, 그렇죠? 사랑 얘기를 읽으셔도 좋아요. 뭐 그렇겠지 사랑 얘기인데 거기 배경 그 사랑을 막는 빌런이 나오는데 그 빌런이 누구의 변학도잖아요. 못된 조선의 수령놈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변학도가 진짜 못된 수령인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춘향전에 그려져 있는 춘향전이 양반도 들을 수 있는 그 판소리여서 판소리가 그 춘향전 판소리가 100개가 넘습니다. 버전이. 왜냐면 이거 딱 했는데 그거 듣다가 에이 말이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개연성이 높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되게 만들려다 보니까 온갖 버전이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볼 때 말되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춘향전 아는 얘기 춘향이 기생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도 쟁점이죠. 그렇죠? 왜 기생인가 아닌가가 쟁점이 되냐면 근데 어머니가 기생이라면서요. 그럼 기생이지. 여러분 기생이 그렇게 몸 파는 여자가 아니에요. 국역의 기라는 업무를 담당하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라고 하는 거는 기는 이제 음악이나 춤 이런 걸 하는데 예악의 나라라는 건 아시죠? 예악. 악 쪽의 국가 업무를 담당하는 게 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기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훈련 받아야 돼. 장기간 훈련 받아야 되는데 남원은 그러니까 기를 두고 있는 아주 큰 고을이고요. 거기에 수령으로 왔어요. 그러면 국가 업무 종사자를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군대도 확인했을 거고 무기도 확인했을 거고 그다음에 비축되어 있는 식량 양도 확인했을 거고 당연히 기도 확인해야죠. 그래서 변학도는 이름도 학도잖아요. 공부하는 사람. 학도잖아요. 변씨 학도. 변씨 양반 집안이에요. 그 공부하는 그분이 더구나 그 자학골 지금 이제 서촌 지역 출신이에요. 변학도는. 그래서 그 업무 확인하는데 하다가 신분이 애매한 여자 걸려든 거예요. 근데 이 경우가 아버지가 무슨 뭐 양반 쪽이라니까 양반이면 그 돈을 주고 대속하면 됐어요. 원래는 그 국역을 져야 되는데 양반 자제니까 첫 자식이라고 해도 돈을 내고 그 상당한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면 자기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절차가 애매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한 일이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야, 기 업무에 종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너 진짜 그 국역에 종사할 뜻이 있니, 없니라고 조사를 해야죠. 근데 옛날 그런 수사기법은 뭐예요? 기억이 안 나는 분한테 기억이 나도록. 그 다음에 못된 뜻을 가진 분한테 좋은 뜻을 갖도록. 주어 패면 되죠. 그렇죠? 주어 패면 다 이제 기억이 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주어 패는데 막 패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딱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10대씩
때리게 돼. 왜냐면 이걸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다쳐도 안 되고. 10대 때리고 바로 그 다음날 또 10대 때리는 게 아니고요. 며칠 텀을 뒀다가 10일, 하여튼 텀이 있어요. 얘 놔야지 때리는 거, 그냥 막 때리는 건 아니고. 그것도 10번 가면 안 돼요. 그 전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 장치도 한 9번 발동하고 그만 중단해야 돼요. 근데도 기억을 시키다가 죽으면 안 되죠. 그럼 책임져야 돼요, 수령이.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 중이에요. 구금 시켜놓고 너 국외 봉사할래? 왜 거부하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이 언니가 어떻게 나왔냐면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리가. 이제 저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변학도는. 나는 저 관에 딸린 몸이 아니다. 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리가 해서 여기 이제 춘향은 기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에이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임 사또님의 자제분이라는데 야 16살이잖아요. 머리 피도 안 마른 놈이 아버지가 멀쩡하게 있는데 무슨 첩을 두겠니? 정식 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제 야 발악하고 맞으니까 좋냐? 빨리 업무에 종사해라. 그러니까 여자가 곡한 마음 오리니를 소리치고 내 차라리 죽어서 우리 저 낭군한테 가져 너 해코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진짜 말이 안 통하는 년이다. 큰 칼 치워서 다시 이렇게 해서 다 합법적인 얘기죠. 그리고 불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무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이몽룡이라는 애가 출도해서도 그거를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업무 처리니까. 그런 건 아시죠? 더구나 얘가 지금 문과 장원급제라고 하는데 남원 수령은 4품급이에요. 얘는 기껏 해봤자 6품 신임 관료고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다만 현행범일 때 현행범은 어떤 거냐면 지금 술 마시지 마세요. 이번에 저 가뭄이 심하니까 다 술 마시지 말고 근무해 하고 임금이 내렸어요. 근데 와보니까 술 처먹고 있네? 야 현행범 하고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더라도 워낙 고위 관료여서 내가 처리 못해요. 그래서 보고해서 뒤처리는 왕이 결정해야 돼요. 그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춘향 얘기도 지금 뭐냐면 조선은 법대로 돌아가는 나라예요. 막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고. 거기다가 또 하나. 이거 정말 어려워서 못하실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이 이제 바뀌었는데 역사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모를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전문 영역으로 가면 이거 모르는 게 맞습니다. 70년대 삶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세요? 지금 이제 살아본 분들도 70년대 아득하실 거고요. 안 살아봤으면 70년대가 어땠을지 잘 이해를. 지금 대한민국 더 그렇습니다. 그럴 리가라는 진짜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만약에 가게 들어가서 가게 아니고 버스 같은 걸 탈 때 그 버스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이러면 신고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빨갱이 간첩이라고. 그리고 경찰서도 아주 그냥 경을 치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말이 돼요.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니까. 근데 이게 70년 무렵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50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100년쯤 거슬러 가면, 200년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을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냥 임의로 얘기해요. 아프리카 우간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모르시죠? 가봐도 모르실 거예요. 역사가 똑같습니다. 제가 다루는 한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런 때 가면 이런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넘어간 이유가 그냥 시간이 많으면 어쨌든 시도를 해볼 텐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되게 많은 여기 제시되어 있는 그래프를 알려면 되게 많은 전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쓱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체 주제가 조선이 공존이라고 하는 문제를 관련해서 다룰 만한 가치가 있냐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맞추느라 쓱 지나갑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하기 싫어서인가? 그냥 변화, 조선으로 어떤 변화가 됐니? 라고 얘기하면
저것도 지금 제가 지금 방금 말하는 거가 지금 저것 때문에 그런데 고려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답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고려시대 사람들은 내가 자랄 때 내 사촌이 지금 우리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이종 사촌이에요. 엄마의 언니나 여동생의 자식들하고는 내가 같이 살아요. 왜냐하면 장가를 드니까. 여자들은 안 가고 이게 다 같이 있다고요. 같이 여자 형제들은. 그리고 거기 남자들이 와 있잖아요. 성씨를 또 써요. 그러니까 성이 다른 사촌끼리 친하게 지내요. 같은 할아버지 밑에 자라는 게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조선이 들어올 때 가장 어려웠던 숙제예요. 유교는 중국의 유교는 북의 중심 패턴인데 지금 어머니 쪽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어렸을 때 나를 돌봐주던 삼촌이 누구야?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이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사람으로 우리 그 문화에서 다루고 있어요. 외삼촌이 되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동성 친족이 된 유교 국가가 유교 사회가 확립되면 나랑 같이 자란 사촌들은 나랑 성씨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남자끼리 연결돼요. 시집을 오니까. 시집 오고 장가 가는 게 뭐가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그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냥 한 가지 예를 들게. 자, 장가를 가는 사회에 내가 장가를 들죠. 그래서 서방이라 그러잖아요. 서방. 김서방 이렇게. 김서방이 왜 서방이야? 동쪽 방, 서쪽 방이 있어. 서쪽 방은 비교적 장기간 머무는 손님 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장기간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손님이잖아요. 서쪽 방에 있어요. 서방이라고요. 동방은 뜨내기가 있고 서방은 장기 투숙이에요. 자, 내가 서방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인이 마음에 안 들지. 내가 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정해서 왔는데, 그쵸? 여기 왔어, 낯선 곳에. 그런데 이 여자분이 마음에 안 들어. 뭐 박시전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판단했는데 아버지는 훌륭하다 그래 내가 와서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네요. 이게 이제 박시전 이야기예요. 저는 아주 국문학자가 된 것 같네요. 어떻게 고려 때 그럼 와서 봤는데 도저히 이 언니가 도저히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러면 저기 들어온 장인어른한테 얘기하겠죠. 당신 딸은 내 취향이 아니오. 그러니까 나는 저 첩하나를 들여오겠소. 해서 서방에 첩하나를 들여오면 장인어른이 야 이거 씩씩한 우리 사위님이 훌륭하시네 하실까요? 너무 죽어볼래 그럴까요? 저라면 죽어봐라 이렇게 하겠죠. 우리 집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첩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조가 애초부터 여기는 다만 이제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처용 얘기 있잖아요. 처용에 보면 그 처용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다리가 4개인데 2개는 내가 아는 다리고 2개는 모르는 다리네? 뭐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시죠? 그걸 이제 비지팅 허스번드라는 개념을 써요. 인류학에서는. 그러니까 남편이 방문했는데 시간을 안 맞춰갖고 방문하신 거야. 한 달 일찍 오셨어. 근데 이 언니분은 그 사이에 다른 서방님을 맡고 계신 중인 거죠. 그러니까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규칙을 어기다 보니 와서 보니 이상하다 그랬는데 네가 시간을 잘못 어겼으니 기다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알 수 없어요.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고려 때는 당연히 첩 두기는 어려운 분위기였겠죠. 자, 첩을 두는데 자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갔는데 우리 이 귀한 딸을 시집 보낸단 말이에요. 전에는 장가를 받았다고 남자애를 데리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시집 가니까 재산 상속을 미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수가 이제 따라가게 된 거고요. 혼수가 갔으니 우리 딸 함부로 하지 마. 근데 되나 사회놈이. 그게 안 되잖아요. 박시전 얘기도 그냥 왔는데 부인 못생겼다고 그냥 맨 돌은 딴 여자들 막 이러고 다니는 거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구박을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만든 장치가 우리 딸한테서 낳은 애만 애다. 사람이다. 우리 같이 혼인했으니까. 그 약속 그렇게 한 거다. 근데 네가 딴 여자를 하는 건 네 마음대로 해. 좋아. 마음대로 하고 다녀. 그런데 거기서 나온 건 불량품이다. 이게 서울 차별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중국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강한 거예요. 그거는 유교 국가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 달라졌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사회 구조가 달라지는 거고요.
어떤 애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첫 자식으로 낳았어. 그런데 난 사회 성원이 안 돼. 우라통이 터지죠. 그럼 어떡하라고. 누가 그렇게 태어나래? 뭐 이런 거예요. 그거를 처리할 길이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 또 하나가, 남자만 제사를 할 수 있는 건 아시죠? 남자만 제사를 해야 되는데, 자, 시어머니란 여자도 시집 온 사람이고요. 며느리도 시집 온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이질적인 곳에 혼자 지금 왔다고요. 어린 나이에 여자 혼자. 그래서 그 시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멤버십을 얻었냐면,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남자애가 나중에 제사를 할 때 나는 제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부모 제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에 귀신이 된 거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의 존재를 지금 증명해 주는 거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이고 무시받으면 안 되는. 그 다음에 이 이질적인 성씨가 다른 집단에서 더구나 난 성씨가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제가 외국 갔을 때 정말, 내가 지금 독일에 있을 때 그 옆이 마치 오피스였거든요. 갔는데, 나는 그 부부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나는 우리 집사람은 다른 성일 거잖아요. 거기 있는 오피스에 있는 여자가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한동안.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이 XX 동양놈, 그 다른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부부가 머무는 곳인데, 상상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강이면 부인은 미세스 강이잖아요. 근데 다른 성이 똑 박혀있고, 이 뻔뻔한 놈이 성을 다른 걸 확 바꿔놓고 가족실에 들어와 있네? 그래가지고 백인 여자가 저 볼 때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부인 그리고 황당해 하는 거예요. 부인이라니. 패밀리 네임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패밀리 네임이 안 바뀌는 나라. 와서 내가 이 집단에 못 들어갔어, 여자분이. 그런데 이 집에 귀신이에요. 아들 때문에. 이 아들 뺏는 게 누구예요? 며느리잖아요. 그 둘이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해결이 안 됩니다. 시간이 더 지났으면 해결이 됐을지 모르는데 그 전에 망해버렸어요. 조선이. 그 전에. 지금 이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유교 제사를 해. 그 다음에 부모님 어떻게 기억해요? 동고조 8촌 집단이 기억해요. 여기에 관련돼서 또 무지 많이 얘기하는데 못할 것 같고요. 그 전통시대는 새끼는 못 먹습니다. 보통 사람은 새끼 못 먹어요. 2끼 먹으면 먹었다고요. 1끼 먹으면 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끼라도 먹었으면 먹은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건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아예 못 먹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아예 못 먹기 길어지면 다 죽어 자빠질 거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거는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가 개입할 사안이라고 하는 건 우리만 그래요. 중국도 안 그렇고 일본도 안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래요. 가난구제는 나라가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라한테 요구해요. 나의 가난을 구제해 주셔. 여러분, 이거 제가 상상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연구된 내용입니다. 일본 사람은 하여튼 일본에서는 여러분 그 이제 중앙 집권국가가 없었어요. 다 이게 분절분절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네도 지배층이랍시고 굶어 죽는 건 차마 눈뜨고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으면 어떤 조처를 취해요. 그 조처를 취하는 방식이 내 돈은 못 써. 그 동네 부자들 모아도 야, 내가 여기 통치하는데 그 다이묘 입장에서 내가 통치하는데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돈을 모아서 제가 굶어 죽는 조처를 취해. 그럼 얘들 어떻게 지시받았으니까 부자들은 해야지 못하겠어요. 일본은 간단하잖아요. 저 다이묘 밑에 이제 사무라이들이 있고 근데 얘네들이 지시를 했어요. 지시를 근데 나는 못 따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못 따르게 만들어주죠. 그렇죠? 머리와 몸을 분리시켜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발견되는 저 죽음의 10%는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 조선시대 무렵에.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가다 사무라이가 지나가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분이 재수가 없는 거지. 왜 날 기분 나쁘게 해? 칼을 한번 휘두르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된 거지. 저분은 그래갖고 세상은 끝났는데 그건 네 문제야. 제가 더 과장한 것처럼 느껴지세요? 일본이 어떤 거냐면 다이묘가 쇼군한테 이제 가서 기어야 되는데 딱 저쪽에 지시를 내려. 지금 문제가 생겼어. 우리 지역에. 요 지역이 반란하는 것 같은 혐의가 들어요. 그러면 이 마을 다 죽여.
하고 결정을 내려요. 그럼 가서 다 죽여요. 애고 뭐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내가 왜 죽는지 몰라요. 진짜로 왜 죽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뿐만이 아니고, 자, 내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 났어요. 싹 죽었어요. 왜 죽죠? 몰라요. 그래서 안 따져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따져봤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따져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수령이 야, 이 마을 다 죽여. 그런데 이유는 기분 나빠요. 너가 죽어라지. 너가 죽어라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해결책이 있어요. 어디요? 일본 귀신은요, 내가 죽은 데 있어요. 자, 누가 들어와요. 그러면 해코지해. 내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너도 억울하게 죽어라. 이게 일본 귀신 얘기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우리 귀신은 어떻게 해요? 우리 어디 나타나요? 수령한테 나타나잖아요. 왜 수령한테가 귀신이? 내가 공무원인데 왜 나한테 오냐고. 이 귀신의 목적이 간단해요. 내가 억울한 거 얘기해서 풀어줘. 그 문제 해결 방식이야, 이쪽. 일본은 복수 방식이 전혀 달라요, 이게 구조가. 전혀 다른데, 아마 고려 때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고려 때 일본과 우리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조선에 와서 완전히 달라져서,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누가 해결해 줄래? 그럴 때 전에는 불교가 사찰이 해결해 줬어. 근데 아마 그게 안 됐겠죠. 그러니까 뭐 유교 국가가 세워진 거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국가가 했어. 의창, 황국하고 빈민국 국가가 해요. 근데 공무원들이 내일처럼 잘 하겠죠. 그렇죠? 어떤 공무원은 그럴 텐데 아닌 공무원도 있잖아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율곡 같은 사람분이 야, 우리 동네에서 해결하자 해서 향약을 만들었어요. 율곡 같은 분이 있으면 잘 할 텐데 모두가 다 율곡 같진 않잖아요. 돈 떼먹고 막 그랬겠죠. 그런 것도 안 돼. 그럼 진짜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때 마지막 비빌 건 어디야? 우리끼리. 동고조 팔촌 친족. 같은 피를 나는 우리끼리. 이래서 전국 어느 지역이나 어느 집안이 동고조 팔촌이 친족으로 됐어요. 나중에 법으로 갑니다. 대한민국 법도 그래요. 동고조 팔촌은 법으로 친족이에요. 친척이에요. 법이 정하는 바. 유교 이념에 입각한 거예요. 이거 보시면, 우리가 참 불쌍한 나라인데, 인구가 건국할 때 900만 정도 봐요. 900만, 1000만. 그리고 조선이 끝날 때, 3.1 기미 운동할 때 2천만 동 이래가 2천만쯤 됐다는 얘기죠. 2배 늘었네요. 토지 결수는 안 바뀌어요. 130만 결인데, 1결의 가치가 조금 달라요. 이때는 30도, 이때는 40도 이렇게 1결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생산량을 볼 때 그걸 갖고 환산해 보면 3천만 석, 4천만 석이 참 어렵게 증산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쌀이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석, 4천만 석이지만 쌀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1인당으로 가보실래요? 1인당으로 가면. 자, 3천만 석일 때 제가 숫자 조정한 거잖아요. 1000만 명. 그럼 1인당 몇 석이요? 되게 어려우시죠? 셋. 네. 자, 2천만 명, 4천만 석, 1인당 얼마요? 둘. 열심히 증산하고 쌀농사까지 지었는데 1인당 돌아갈 수 있는 산술적인 숫자는 줄었네. 정말 슬프죠. 다른 산업이 있어요? 다른 산업. 농사 말고 다른 산업?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결책이 없는 게임이야,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했니? 세금이 30도에다가 현물도 내고 가서 노동력도 증발했는데 다 바뀌면 4도에 12도에 1필 해가지고 다 해서 20도 정도로 바뀌어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적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3국 중에도 저희가 주변 국가의 10분의 2 합니다. 녹봉은 줄였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조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한테 들어가는 녹봉은 줄였어요. 슬프죠? 하나도 안 슬프신가요? 꿈은 안민이에요. 안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민. 내 덕분에 백성이 편안해지겠지. 자, 그런데 정책을 해보니 나눠줄 게 없네요. 아무리 해도 나눠줄 게 없어. 증산도 잘 안 돼. 그래서 결정한 룰이 있어. 손상이카. 위를 쳐서 아래에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진 놈들, 그 지배층, 니네가 좀, 근데 뭐 지배층이 뭐
안 먹었을 리 없는데요.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 가서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일본의 그 다이묘나 사무라이 문화에서 만들어진 문화적 산물하고 그 양반 문화에서 만들어진 산물하고 어느 게 더 비쌀까요? 그 결과물의 가치가 당연히 일본 게 비싸요. 전 세계적으로 10배 이상의 값을 받습니다. 그만큼 잘 만들고 귀한 거란 뜻이잖아요. 뭘로? 쥐어짜서. 일본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농민하고 기르면 짜면 짤수록 나온다. 짜면 돼요, 짜면. 근데 우리는 줄인 쪽으로 갔다. 그리고 여러분 균역법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균역법. 균역법의 내용이 뭐예요? 모르실 건데 간단해요. 군인을 없애고 그 군인 와서 군인 세우는 대신에 걔네 돈 받아갖고 재정을 보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요. 재정이 이만큼 걷던 거가 이거 다 합쳐도 20두라고요. 조직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군인을 없애고 재정을 한다. 근데 이때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군대 늘리는 겁니다. 군대 늘리는 거. 근데 우린 있는 군대도 없앴어요. 그리고 서양 애들하고 만났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왜? 자, 생산 없어. 아무리 쥐어짜도 안 나와. 워낙 조건이 안 좋아요. 그래, 지배층도 있고 피지배층도 있어요. 같이 살고 싶죠. 같이 살려니까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가 받을 거 안 받고 하면서 같이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했어요.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가 지금 제일 식민지를 벗어나서 선진국에 온 것처럼 이 전통시대에 이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지배층이 안 뜯어먹은 거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식민지네. 어이구, 나 진짜. 그렇죠? 결과는 식민지잖아요. 군대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럼 군대가 없다는 걸 잘 생각, 임진왜란 때 왔어요. 일본 배들이 왔어. 그러니까 지상전은 패했는데 배는 어떻게 돼요? 우리 수군한테 박살났다고요. 외구가 와요. 우리 해안가에. 그러면 그 지역 그 수군 지휘관이 배 타고 쫙 나가서 붙어야 돼. 자기가 죽더라도. 죽으면, 그때 죽었으면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그냥 외구가 딴 데 가갖고 그냥 분탕질 쳤는데 얘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죽여버려요. 나갔어야지, 패전하더라도. 그런데 그 운용호라고 하는 일본 배가 서해안 따라 쭉 와서 강화도까지 올 때까지 강화도에서 물론 포 쏘고 막 대응했지만 나가서 맞았던 수군 얘기 있어요? 없잖아요. 왜 없어요? 없어졌으니까. 200년 전만 해도 외구 나오면 가서 막 난리치고 그냥 그 수군지가 싸워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왜? 재정 운영이 안 되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조선의 공전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식민지 갔잖아요. 그래서 유교가 망국이다 이런 얘기를 한때 막 우리가 못 살 때 막 그랬는데요. 지금 제가 일본 가서 황당했던 게 그 돈 받아 처먹은 그 정치인이 있어요. 일본 정치인. 그래갖고 장관하다가 사퇴했어요. 뭐 스미마셍 계속 막 이렇게 막 일을 하잖아요. 스미마셍 하고 사퇴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선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걔도 이상한 질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 그랬잖아. 사퇴도 했고 장관도 그만두고 내가 사퇴까지. 그럼 어떻게 죽어? 할복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됐어요. 또 의원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 돈 받아먹었지? 그러면 절대 아니야. 대법원까지 확정되는데 그러면 이제 끝 이렇게 되지만 대법원 확정되기 전까지 받아먹은 적 없어. 난 땡전 한번 받아먹은 적 없어. 거짓말이죠. 거짓말. 근데 왜? 우리는 안 돼요. 일본은 나 먹었어. 스미마셍 하고 다시 나오면 돼요. 그걸로 이제 처리가 됐어. 스미마셍 한번 했으니까. 그만뒀잖아. 그러니까 받아먹은 거 그만둔 거 땡땡 한 다음에 새로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지배층 놈이 받아먹어 뇌물을? 안 된다. 유교적 가치.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저 박정희 별로 안 좋아하지만 박정희가 받아 처먹은 돈이 스위스 은행에 있나요? 없나요? 몰라요. 모르지만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이디 아민 우간다, 계속 우간다 자꾸 해요. 이디 아민 우간다 대통령이 튀었나 모르겠어요. 쉴 때 반드시 그분들은 뭐가 있어요? 스위스 은행에 잔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도망쳤던 뭐 아프가니스탄 뭐 누구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스위스 은행에. 우리는 없잖아요. 그 지금 온 주요 배경이 유교적 경험일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
조선시대는 시험을 치면 돼요. 리더가 되는 방법은. 시험 쳐서 합격하면 돼요. 그런데 시험을 2대, 3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영의정 아새끼도 소용이 없어요. 시험 쳐야 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뭐 보잘것없는 농민의 자식이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머리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시험 치니까 전국 30등 안에 드네. 그럼 어떻게 돼요? 관료가 되는 거예요. 관료가 되면 관료 신분이 되는 거예요. 안민을 실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일본이 식민지 지배하면서 우리를 꼬신 방법이 하나가 고등문관 시험 조선인도 볼 수 있어. 단 학교는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다 아시나요? 예를 들어 철도학교에서 철도학교 나오면 다 직업이 뭐 철도 다 돼요. 철도학교의 조선인 입학률 10%, 90% 일본인. 10%, 90% 일본인의 무사하게 졸업하는 율 한 7, 80%. 조선인 10명이 무사하게 졸업할 수 있는 확률 20% 미만. 이런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실업학교조차도 차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이게 또 되게 이제 식민지론 얘기를 되게 중요한 건데, 시험을 만약에 공정하게 치게 했으면 우리 성향상 식민지에 벗어나지 않았을까 해서 이런 말 하면 되겠다. 취소. 어쨌든 시험을 효과적으로 하면 그 다 해결돼. 우리는 내가 지금 내 한이 공부 못한 거 여러분, 우리 애새끼 이 새끼야 했는데 갑자기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잘 사는 건데 내가 행복하잖아요. 미치는 거지. 얘가 시험 잘 봐갖고 뭐 1등 받아오는데 왜 내가 행복하냐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나라예요. 그게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 건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갈 때는 이게 또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닐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역사에서 어떤 조건들이 어떤 건지는. 포드차가요. 이게 산업 자본주의의 총화예요. 기술, 뭐 효율성 이걸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누구한테 지냐면 GM한테 져요. GM이 자동차 회사의 대표는 포드가 아니고 GM이에요. 미국에서. 최근까지. 지금은 뭐 또 모르겠는데. 뭐에 졌냐면 기술로 안 돼요. GM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데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돈을 대출해주는 회사를 하나 차리고요.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대출해주고 그 돈으로 이제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포드는 기술적으로 엔진지가 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모델 바꿀 이유가 없어. 근데 얘를 어떻게 해요? 색깔 바꿔요. 그 다음에 앞에 범퍼 바꿔요. 바뀌고 그 다음에 전등 바꿔요. 그래서 이거 이 해의 새 모델이에요. 사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 우리가 꺼줄게. 근데 지금 있는 차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기술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게 소비자본주의의 이제 그 방식이거든요. 내가 필요 없는 것도 쓰는 거야. 내가 쓰는 차는 내가 탈 게 아니라 내 신분의 상징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익숙하시죠? 우리가 소비자본주의에 살고 있거든요. 카네기, 이분이 그러니까 산업자본주의 총화한 건 아시나요? 소유자본 총화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한 18세쯤에 회사에 갔다가 40대의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더 기억되는 이유는 나중에 60대의 회사를 접으면서 자기가 확보하게 된 돈의 90%를 다 사회에 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뭐 부자로 죽는 건 창피한 일이야. 뭐 이런 말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 돈 진짜 막 흠뻑 썼는데, 자본주의 성공의 성공 신화예요. 이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모르죠. 그렇죠? 윌리엄 카네기.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가 뭘로 유명하냐면, 영국이 근대 국가로 넘어올 때 그 농사 짓는 걸 없애버리고 양을 키우게 했어요. 양털을 잘라다가 모직을 짜고 그게 영국 신사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직 산업을 할 때 스코틀랜드도 굉장히 중심지 중에 하나인데, 스코틀랜드 왜 유명해졌냐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요. 다 스코틀랜드 글로스코 뭐 대학인가 해서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증기기관의 동력을 이용해서 뭐 기차도 만들고 뭐 석탄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방적기를 기계로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짜는 것보다 기계로 하는 거니까 원가도 절감되고, 나중에는 기술이 높아지니까 사람이 짜는 거 못지않게 만들어내요. 그러면 누가 망해요? 거기서 세계 수준의 방적하던 애 있을 거 아니에요? 옷 짜던 애들 다 망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성공적인 기술자였는데 그 기계로 움직이는 방적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못 살고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 가서 성공했을까요? 술 먹다가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이 아들은
산업자본주의의 가장 성공적인 인물이었는데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무능했을까요? 게을렀을까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하냐면 자 변혁이 맞다면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소비자본주의 위에 서 있는 어떤 기술적인 요인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지 몰라요. 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알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가 보통 여자분들은 90 정도, 90대, 여자분들은 80대 정도예요. 제가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문상을 다녀보면 남자분들은 보통 80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40대야. 그러면 앞으로 40년은 살아야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변화가 올 건 틀림없는 것 같고. 뭔가 아까 직업이 막 다 바뀐다고 했을 거니까 준비해야 되겠네. 내가 60이 넘었어. 어떻게 해야 되나? 재미로 하실 거면 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재미로 하시고. 그대가 20대나 30대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배우셔야 돼요. 방법이 있나요? 이쪽과 접근을 하다 보면 이쪽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래도 알 거고요. 꽁무니에 붙어서 그냥 먹고 살면서 살아는 갈 거예요. 그 대신 지금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목표가 버스 운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이면 그게 성공 모델인데 지금 20대인데 내 삶의 목표가 버스 운전하는 겁니다. 좀 어렵겠죠? 그건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림을 그려보고 싶더라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그려보고 싶은데 몇 가지를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그릴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저도 이제 60쪽이니까 뭐 할래? 그럴 경우 제가 정리한 겁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건 하는데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이쪽 관련 기술을 새로 지금 배워야 되냐? 제 학생들은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한국사학과인데 저희 과에는 게임 회사의 자연어 처리를 10년 동안 센터장을 하던 분이 학과 교수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I와 역사를 조합하는 작업을 하는 첨단적인 어떤 작업을 해요. 학생들은 보내는데 저도 배우면 괜찮을 거잖아요. 근데 해보려다 했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수학을 조금 해야 되고요. 수학 논지 얼만데 통계부터 시작해서 미적분도 조금 약간 해야 되고 뭐 행렬도 조금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기술 적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또 뭘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챗 GPT가 있는데 우리 집 애는 국문과 쪽 공부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논설문을 넣었을 때 논설문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논술문을 써서 평가받는 애들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써 하는 그게 논문이더라고요. 알겠다. 참 있어 보이고 재밌겠다. 저한테는 재미예요. 걔한테는 그게 앞으로 미래의 직업이겠죠. 만약 내가 뭐 챗 GPT 수준의 걸 다시 생성하고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걸 가야 될 것 같고 그거 관련된 것들을 알고 가셔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카네기는 아버지는 못했어요. 아버지는 50대 돌아가신 분은 못해갖고 카네기는 했잖아요. 그냥 쫓아가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다행인 거는요. 역사에서 혁명을 하면 엄청난 건 줄 알았어요. 진짜로. 공부할 때 막 너무 막 숨이 헐떡헐떡하면서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우리가 배웠던 어떤 혁명보다 지난 20년, 30년 동안 더 엄청난 혁명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제가 사는데 삶의 방식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냥 살만 하던데요. 그냥 하던 대로. 그거는 희망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아유, 뭐, 아무리 다 알겠는데, 휴대전화가, 컴퓨터가 처음엔 불편한데 점점 쓰기 편한 식으로 왔고요. 휴대전화 점점 쓰기 편한 대로 하잖아요. 휴대전화 꼭 만들고 싶으면 만드시고요. 그냥 쓰면서 살면서 사는 거죠. 모두 잘 배우면 살면 되죠. 근데 그냥 살아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역사학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거고,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디보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와본들, 우리가 겪은 이제까지 변화보다 더 극적이거나 더 어마어마하거나 충격이 더 셀 것과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로 이건 정말
장담하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변화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살 수 있고요. 다행히 또 우리가 앞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나 뭐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면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하려면 참 버거울 거예요. 나라가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데 내가 극복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위쪽에 있어요. 이거는 운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변화를 보면서 참 편리해졌네, 재밌네 하면서 살 수 있을 거고요. 가능하면 그 변화 속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더 좋고요. 공존, 공생 정도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사회 보시는 건가? 혹시 선생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 그것까지는 아닌데. 선생님 강의 감사합니다. 못 들은 내용이 궁금하긴 한데요. 그건 어쩔 수가 없고 10쪽에 보면 전통시대 동북아 유교사상 거기에 보면 말씀하실 때 계례가 갖는 의미가 있는데 하시고 더는 설명을 안 해주셔서 설명 조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능할까요? 우선 유교가 지금 전 세계적 논쟁이 어떤 게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유교를 공부하는 데서 종교냐 아니냐. 그런데 이제 종교가 아니라는 견해에서 이제 수신 뭐 이렇게 교육 이론이렇게 하는 거고요. 종교다라고 할 때는 제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사가 무슨 종교야 그러는데 현대 종교학에서 종교를 분석하는 법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제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효라고 설명하잖아요. 유교에서 그걸 효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있고요. 인간은 하늘과 땅하고 교류하면서 이 하늘의 변화, 천지자연의 변화에 잘 맞추는 게 잘 사는 삶이다. 그게 유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유교의 목표가 그겁니다. 유교가 하는 게 천지자연의 변화에 내가 잘 조화되게 해주자. 근데 이게 농업사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봄에 거두려고 하고요. 여름에 추수하려고 그러고 가을에 씨 뿌리면 그 인간의 미래는 죽는 거죠. 그렇죠? 맞춰야지 돼요. 그래서 천지자연의 변화에 잘 맞춘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 그걸 의례적으로 표현하는 게 제사예요. 그 사람이 혼과 백하고 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이건데 죽으면 혼 올라가고 백은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게 아니고 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교식 그 죽음의 처리 방식은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체하고 백이 혼백에서 백이 남아 있는데 그걸 땅 속에 넣어서 땅으로 백을 보내고요. 혼은 올라가 있어요. 그럼 제사는 혼백을 불러오는 겁니다. 향 피우고 부어서 혼백을 불러오고 채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주를 준비해요. 혼백이 머물도록. 원래 신주는 통입니다. 지금 그런 거 안 쓰겠지만 원래 통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도 뚫려 있고 그래서 혼백이 왔어요. 그럼 이분을 한테 준비된 음식을 드리죠. 그럼 여기다 그걸 흠향한다고 받아요. 동아시아 다 지금 통해 흠향을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흠향한 음식을 내가 먹는 거, 음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복을 먹는 거예요. 여기 반응한 걸, 그게 먹어요. 근데 이분이 이 음식에 반응했는데 이분은 원래 어떤 거예요? 천지의 기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내가 천지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제사의례예요. 제사의례라는 게. 제사의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부모를 잘 하려는 게 아니고 천지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다만 이제 정해져 있어요. 공자가 말하기를 제사는 마땅한 대상한테 해야 한다. 그때 마땅한 대상이 다른 기면 안 될 거잖아요. 내가 이 기를 불러올 수 있는 건 내가 같은 기니까. 부모의 기를 받았죠. 부와 모의 기를 받아 혼백을 받았으니까 내가 같은 기이기 때문에 같은 기는 반응해. 동기감응이라고 그러거든요. 같은 기니까 정성을 다해서 불러오고 그 불러온 기를 통해 천지와 교감하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여기에 이제 등급에 따라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유교가 유교적 어떤 그 삶의 어떤 구현 이상 이런 걸 도달해 가는데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들 할 때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게 공자 입장. 아는 사람만 해라. 깨달은 사람. 근데 우리는 그냥
노비도 하죠. 노비가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거죠. 노비는 왜 하냐면 하면 양반으로 인정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조선 건국할 무렵에 양반이 10%가 안 돼요. 노비는 30%쯤 돼요. 자,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시작. 자, 이제 양반도 아이를 낳기 시작하고 노비도 아이를 낳기 시작했겠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성씨 없는 분. 그 다음에 내 성씨가 분명히 노비 성씨라고 확신하시는 분. 다 양반 성씨일 거거든요. 다 바뀐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노비는 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러면 중간에 누군가가 분명히 노비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벗어났을 때 등록할 수 있는 신분법은 없는데 내가 제사를 올리고 유교식 그 실천을 하면 양반이라고 쳐줘요.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그거를. 몰래 어딘가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되니까 떠나서 어디서. 그리고 그다음부터 내 자식들은 양반 이렇게 한 거예요. 결과분. 90%는 그런 분이죠. 10%는 양반 내려왔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우리 양반 성씨잖아요. 우리 직계 누군가가 변신의 노력을 하고 성공한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가려고 공부를 통해서 위로 치고 가려고 하는 게 그 조선 500년 동안 아주 그냥 뿌리 깊게 내려간 거예요. 지금만 난리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약화된 거죠. 되셨나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너무 복잡하게 넘어가서 또 있으십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뭐냐면 유교가 덕예 이런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덕예 같은 가치가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의미가 있을까? 그럼 유교 문화는 다 조금 필요가 없는 건지 그리고 변화에 그래서 돈으로 아까 돈 얘기, 자본 얘기 많이 하셔서 지금 자본 중심이기 때문에 이 괴리와 이런 거에 대한 저도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가장 또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사례를 들어서 왜 걱정을 하면 할 필요가 없는지 조금 구체적인 사례로 우리 유교 문화가 잔재하는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변화를 조금 사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는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그 90년 무렵에 조선일보에서 어떤 보도를 했으면 90년 무렵 맞을 거예요. 그 무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무덤을 포기할 수 없는데 땅값은 올라가고 무덤을 어떻게 할 거냐. 막 걱정하는 보도를 막 냈어요. 지금 그런 거 보도했다고 말도 안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제가 최근 한 100군데쯤 문상 갔는데요. 매장하는 거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다 화장이에요. 화장하면 안 돼요. 유교식으로는. 혼은 백을 땅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홀랑 태워버린다고? 불교랑 유교가 싸운 첫 번째 지점이 그겁니다. 부모님을 화장하잖아요. 불교는. 이런 오랑캐 자식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유교 쪽에서 볼 때는. 거기다가 또 뭐 그 불교는 돌아가시면 마지막에 재판받을 때까지 음식 대접하잖아요. 음식 대접하시는 거 아시죠? 우리가 문상 가면 가서 유교식으로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에이고에이고 해주고. 그리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불교식으로 드시잖아요. 그게 마지막 선업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고조 8천이고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2000년 무렵에 용인에 살았는데 고속도로 옆에 살았거든요. 그때는 추석이나 그 설에는 내려가는 거예요. 제사하러. 아직까지는. 야, 밑에서 내려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도로가 막히는데요. 화장실에 뭐 남녀 화장실 100m씩 줄 서고 와였어요. 진짜 와.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해소되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 90년에 민법을 개정하면서 그 여자의 재산권을 독립시키신 거 아실까요? 전에는 혼인을 하면 그 남편이 가장이에요. 호주가 남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호주의 재산으로 통합돼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걸 인정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안 되지. 내가 갖고 왔던 뭐가 있다면 그건 통합돼 버렸으니까 그걸 내가 못 갖고 나가요. 분할되는 수가 많아요. 실제 재판도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 2000년에 뭐가 또 생겼냐면 지금 1인 가족제거든요. 가족을 해체시켜버렸어요. 법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이거. 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어떤 거냐. 그 부인이 있고 내가 있으면 각각 이게 가족 그게 만들어지잖아요. 소속자가. 그래서 이 사이에서 가족도 표시하지만 다른 여자한테 난 가족도 내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1인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내 부인한테는 그 혼외자가 표시가 안 되지만 나한테는 표시가 된다고. 이거 우리나라 법에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적 가치를 이야기하건 말건 유교적 가치가 형성했던 가족체가 완전히 이미 해체됐어요. 그러니까 제사도 안 하잖아요. 보통 차례 안 지내지 않아요. 설에 차례 지내는 경우가 젊은 그룹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없어졌어요. 그냥 얘기를. 그런데 가치는 남은 것 같잖아요. 어떤 가치는? 그러니까 리더가 보이는 태도에 염치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청교도 문화에 어쨌든 전제가 돼 있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 라이어라고 찍힌 순간 끝나요. 리더로서.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좀 봐주는 것 같은데 염치가 없는 놈은 리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그런 거는 우리 문화권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워져요. 그거는. 생각보다 그런 건 안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결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드라마 이런 거 다 대체 느끼는 게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긴 한데 가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쇼핑 잘해요. 목사님도 설교 쇼핑 잘하는데 이제 유교도 꽤 공부를 했잖아요. 막시즘도 꽤 했지만 유교도 꽤 공부했거든요. 근데 느끼는 게 공자님 말씀하시네. 제가 노노 100번쯤 써봤어요. 맹자도 한 100번까지는 안 썼지만 100번씩 써봐서 이제 느끼는 거 주자 가르침 이런 거 보면 저분 주자 신도야? 뭐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목사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유교의 가르침이 자기 모르지만. 근데 왜냐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기 틀리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게 유교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경향이 흐트러지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있는 데는 아마 라이어가 문제가 될 거고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건 남아 있어요. 문화 형태로. 그런데 이제 이 가치가 원래 어떤 뭘 하려던 목적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제사를 하려고 해서 동고접하죠. 이런 거는 이미 땡친 것 같고요. 사례는 어떤 사례를 얘기를 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하느라고 지난 그 가을부터 한 20권쯤 사서 읽어봤는데 저는 이제 책 읽고 나서 짜증나면 찢어버려요. 진짜로 막 찢어버리고 막 집어 던지고 막 하는데 지금 한 5권도 안 남았어요. 다 찢어버려요. 무슨 이런 개소리를 그냥 어휴 이런 느낌이 드는 우리가 너무 엉터리가 많더라고요. 근데 읽어볼 만한 게 있고요. 근데 기술적인 거는 제가 모르겠고 사회를 설명하는 걸로 현재 지금 몰라요. 저만 모르는 게 다 몰라요. 여기 지금 강의하시는 분 중에 아니다 말하면 안 되겠다. 전문가가 있긴 있어요. 그 문제를 다룬 전문가가 있긴 있는데 그분은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 그분이 갖고 있는 기술이 지금 대학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핫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하고 또 다르고. 근데 이쪽은 너무 많이 바뀌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집 애가 아까 좀 챗GPT 이용한 프로그램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야, 천천히 좀 검증하고 내가 그랬더니 시간 없어. 왜? 6개월 뒤에 이거 그냥 없어질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가 써먹는 건 도구는 내는데 사회의 종합적인 뭐를 얘기하는 건 누구도 그 기교를 쓰는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또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장정선 선생님이 그 NC소프트 상무였거든요. 센터장이고 저희 학과 교수라 그랬잖아요.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것도 설명 가능하니? 그랬더니 몰라. 사실 모르겠는데 다만 챗 GPT 생기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취업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급 기술은 되게 필요하지만 단순한 이 코딩 해갖고 이거 짜는 그 하위 그쪽은 챗 GPT 시키면 되니까 절반으로 줄였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그쪽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 코딩 해갖고 연습해갖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취업한다고. 에이, 다 거짓말이에요. 50%가 줄었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쪽은 근데 진짜 고급 기술을 갖고 막 이러는 사람 얘기가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단순 코딩하고 뭐 어쩌고 하는 거는 그건 땡. 그런데 이건 이제 제가 대학 공부할 때 그때 컴퓨터 언어를 역사 쪽 하지 않고 배웠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던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업훈련으로요. 용산 거기에 있어요. 지금 막 난리나 거기에 직업한 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 뭐 6개월 정도라도 제대로 받은 친구들은 그걸로 평생 먹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살아남을 것 같은 영역에 가서 하면 그걸로 평생 먹고 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모릅니다. 그게 뭔지. 다만 코딩하고 얘기하는 지금 뭐 그걸 배워라고 하는데 그걸로 한 단순 프로그래머들은 50% 이미 줄인 상태입니다. 채용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 아는 게 손해일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재미는 있을까요? 재미가 밥을 먹고 살까 하는데 재미를 느끼는 거는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한 짓을 안 하면. 그러니까 남을 해코지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재미로 먹고 살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 지금 저 옛날 사람들 얘기가 재밌어서 파도 그걸로 먹고 살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어이없죠. 저한테 돈 주는 거 신기하긴 해요.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그러니까 그 재미있고 남을 해치지 않는 거면 그걸 발전시키면 제 동생은 이제 철학 쪽을 공부했는데 걔네들이 다 사이코 같은 애들이었어요. 다. 걔는 지금 제 동생이 교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컴퓨터 게임을 한 놈이었어요. 어느 정도 미쳤냐면 그때는 프로그램을 사야 컴퓨터 게임을 하거든요. 네트워크는 하지 않고. 근데 이게 컴퓨터 게임에 미쳐가지고 등록금을 보내왔는데 그걸 홀라당 다 프로그램을 사서 하숙집에 쫓겨난 거예요. 등록도 당연히 못했고.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한동안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군대 들어갔어요. 그럼 그 인간 뭐 했을까요? 걔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막 게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을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보는 사람 하면 걔는 이제 5손가락에 드는 애였어요. 멀쩡하게 생긴 놈인데 이제 그랬는데 컴퓨터의 윤리적 판단을 하는 국가기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별걸로 다 처먹고 사는구나 아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가시는 게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살아남을. 근데 가서 재미있다면 그게 누굴 해치는 게 아니라면 그게 정말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냥 또 길이 열려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사회가 그 정도 급은 되는 거니까. 올라가 있는 사회여서. 됐나요? 네.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